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누군가와의 미래를 그리는 걸 종종 꿈꿔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께서 너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딱딱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했어요. 남친과도 그렇게 만났어요. 저는 남친과 같은 대학교였거든요. 제가 4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에 남친이 복학생으로 들어왔어요. 남친은 2학년이었고 저는 4학년이었지만 나이는 같았던 거죠. 교양 수업을 듣는데 조별 과제를 남친과 함께 하게 되면서 인연이 됐어요. 그와 같은 과가 아니라서 그때 처음 얼굴이며 성격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같이 조별 과제를 하게 됐는데 같은 조별과제 멤버 중에 한 명이 남친과 동갑인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과제하자고 불러내면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기 일쑤고 자료조사 좀 해오라고 시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장이었던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남친의 친구니 둘이 끼리끼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발표 당일에 남친이 저한테 와서는 무임승차한 놈 이름을 빼라고 해주더군요. 본인 친구긴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런 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도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같아 보여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발표 후에 남친이 그 친구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싶어 그를 도와주게 됐어요. 막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무임승차하려고 했으니 이름 빼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내가 독단적으로 이름 뺀 거라고 하면서 남친 편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고백을 해온 그와 사귀게 됐어요. 그렇게 대학교 시절부터 사귀게 되었는데 저는 졸업반인지라 곧 취직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바빴거든요. 스펙 쌓고 인턴 자리 알아보고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졸업 후에 바로 중견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 취직한 저와 다르게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남친은 그런 저를 많이 부러워하곤 했었죠. 나도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싶다. 데이트할 때마다 매번 내가 얻어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지난번에 놀이공원 갔을 때도 나보다 자기가 돈 많이 썼잖아. 시간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여유가 없네.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지금은 내가 더 버니까 내가 더 내는 게 당연한 거지. 어차피 자기도 취직하고 나면 똑같아질 건데 뭐. 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알잖아. 알지. 그래서 내가 더 속상해. 자기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아서 말이야. 걱정하지 마. 2년 그거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스펙 열심히 쌓아둬. 알았지?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용기가 나는 것 같아. 고마워. 남친은 늘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월급을 받는 저와 달리 남친은 주말에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해졌거든요. 저는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내는 거라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친은 아무래도 본인이 남자니 얻어먹는 거에 대해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은 빨리 취직하고 싶어 했고 또 거기에 조바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남친을 위로하곤 했죠. 그렇게 2년이 흘러서 남친이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친은 작은 기업에 영업직으로 취직을 하긴 했어요. 사실 취업 얘기도 하자면 길긴 길어요. 취직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원래 전공을 살려서 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류에서부터 매번 낙방하는 터라 자존심이 꽤 상한 것 같더라고요. 1차 서류 심사에서부터 2차 면접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더더욱 조바심이 나는 듯 했어요. 저는 급할 거 없다고 늘 남친을 위로했지만 남친은 자신과 동등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제 말들은 완전히 위로가 되진 않는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넣은 영업직에 합격하면서 한숨 돌렸어요. 남친이 가고 싶어 했던 꿈의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보류했던 회사라 그런지 만족도가 크게 높진 않았어도 일단 돈을 번다는 것에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흘렀을까요?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집에 인사하러 올 수 있냐고 묻더군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남친의 제안이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우리 결혼할 것도 아닌데 벌써 인사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너랑 나 취직도 했는데 곧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설마 프로포즈 안 해서 그래? 자기 설마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랑 하겠지만 그래도 난 아직 우리는 좀 이른 것 같아. 자기 취직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한 뒤에 하고 싶거든. 그런 자리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와. 내가 하도 자기 자랑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궁금하신가 봐. 지난번부터 나를 들들 볶아대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니까. 우리 엄마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나 자기 소개시켜주기 전까지 괴롭히실 것 같다니까. 남친은 어머님께서 저를 매우 보고 싶어 한다면서 자꾸만 집에 인사드리러 오라고 했어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라고. 오래 사귄 여자친구니 인사드려도 되지 않느냐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사귄 지 오래되기도 했으니 부모님을 한번 만나봐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남친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온 터라 제가 무작정 거절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엄청 긴장을 한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를 아주 따스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아침부터 준비하셨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남친에게 물어 장만하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머님은 차까지 내와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아들 시키면 된다면서 귀한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냐며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뿌듯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제게 마음을 여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맛있는 밥 잘 먹었어요. 자취생활해서 그런지 집밥 해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자취생활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직장도 다니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니 바쁘겠네. 집밥 먹고 싶으면 종종 들러. 내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가 집에 자주 들르셔서 반찬도 해다 주시고 저도 본가에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무작정 신세를 질 순 없죠. 신세라니. 곧 며느리 될 건데 무슨.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원이가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고 하길래 내가 얼굴 한번 보자고 마구 졸랐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 너무 좋네. 둘이 사귄 지 이제 4년째라며? 오래 사귀었으니 이제 슬슬 결혼해도 될 법한데. 엄마는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그 얘기 안 꺼내기로 하고 데려온 거였잖아. 괜히 부담 주지 마. 얘는 부담은 무슨? 너희처럼 오래 만났으면 이제 결혼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이라는 게 막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서로 마음의 준비가 됐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하는 거지. 어머님은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군요. 연애 기간도 오래됐으니 이제 그만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바로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잠자코 들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나오자 남친이 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자기가 결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했다. 많이 부담스러웠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물었죠. 혹시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냐고요. 그러자 남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고개를 마구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친을 불러내서 프로포즈할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해. 그럼 답해줄게 라고 장난 섞어 얘기를 하고 그의 프로포즈에 승낙을 했어요. 저의 긍정적인 답변에 남친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늘이 뒤흔들리는 것 같다는 아주 독특한 평을 남기며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어머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힘들지 않도록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죠. 이런 분들을 시댁 부모님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까지 가나 했는데 갑작스런 일이 생겼어요. 남친이 갑자기 해외 파견을 발령받게 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라 이 기회를 잘 잡아 일을 마무리하면 승진까지 보장되는 기회였죠. 하지만 남친은 해외 파견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순전히 제가 이유였죠. 너 바보야? 이 기회 놓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고?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 파견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보통 1, 2년 안에 돌아온다며.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자기 기회가 더 중요하지 우리 결혼이 더 중요해? 우선순위 잘 파악해. 우리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좀 늦추면 어때? 결혼한다고 양가의 인사도 다 드린 상태인데. 사실 엄마는 너랑 결혼하고 파견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파견 앞두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 1년만 늦추자. 응?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나 어디 도망 안 가고 여기 딱 붙어 있을게. 저는 불안해하는 남친을 진정시켜줬어요. 남친은 제가 금방이라도 어디 도망갈 것 같은지 해외로 출국하는 공항 안에서도 제 손을 놓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남친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졸업하고 취직한 순간까지 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던 우리 둘이었는데 멀어지게 되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남친도 돌아오고 행복한 날이 올 것 같더라고요. 여가 시간에는 그동안 많이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친에게 뜻하지 않게 매우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해외에서 일을 하던 도중 열린 박람회장에서 남친이 다른 회사에 스카웃된 거예요. 그 회사 임원이 남친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남친을 뽑아주신 거죠.
그렇게 남친은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영업직으로 일할 때도 작은 회사라 그런지 늘 불만이 있었던 남친인지라 언제고 기회가 되면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더욱 운 좋게도 한국지사로 발령받아서 귀국까지 하게 됐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인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원래 계획했던 해외살이를 1년도 하지 않고 남친은 귀국했고 그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뻐했죠. 남친의 어머님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저 같아도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남친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 남친이 집에서 귀국 기념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동안 연락을 한참 못 드렸었거든요. 어머님 너무 축하드려요. 많이 기쁘시죠? 저도 주원 씨가 잘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어머님 덕이에요. 뭐,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한다. 생각해봐라.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우리 아들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기회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 우리 아들처럼 낚아채야지. 그러니까요. 아참, 곧 귀국 기념 축하 파티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다과 만들어서 가져갈게요. 어? 너도 오려고? 아무래도 가족 모임인데 결혼도 아직 안 한 네가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나중에 결혼하고 참석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 그래요? 저는 어머님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릴 겸 축하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축하 파티 잘 하세요.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 오랜만에 어머님께 인사도 드릴 겸 축하 파티 시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어머님은 전과 같지 않게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저한테 너무도 따스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님이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태도에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결혼을 1년 미루자고 하고 남친이 해외를 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연락도 뜸해지는 바람에 어머님이랑 통화한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완전히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축하 파티는 그렇다 치고 남친이 이제 이직도 하고 귀국도 했으니 결혼 얘기가 슬슬 나와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친은 귀국 후에 바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머님 말로는 새 직장에 적응을 해야 하니 결혼을 1년 더 미루자고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확실히 변했다고 느꼈는데 제가 남친을 봐도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적응하는데 힘들어했고 잠도 못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견에 찬성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미루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연락을 해와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동안 결혼 얘기를 하지 않았던 남친이기에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우리 결혼 미루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직 기간도 좀 남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자니 무슨 일 있어? 나도 염치가 있어야지. 너한테 계속 기다려달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 시간만 자꾸 늦추지 말고 결혼할 생각 있으면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너무 죄송하더라. 엄마는 또 괜한 전화를 하셨네. 그것 때문에 나랑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런 거면 관둬. 나도 급할 거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요즘 일하는 거 보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이제 슬슬 적응도 되고 했으니 결혼하자. 일단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괜찮은 날짜 물어보고 나한테 알려줘. 나도 맞춰볼 테니까.
역시나 남친은 엄마의 전화를 받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본인 때문에 결국 결혼이 2년이나 미뤄진 셈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엄마 전화를 받고서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결혼하자고 하는 남친이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전화를 받고 본인도 너무 결혼을 늦춘 것 같다며 얼른 하자고 하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양가 집안 맞춰서 잡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친과 상의 후 서로 괜찮은 날짜를 잡았고 상견례 날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바쁜 업무 중이라 바로 받질 못했는데 연달아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길래 확인해 봤더니 어머님이셨어요. 놀란 마음에 저는 휴대폰을 들고 얼른 탕비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뭐 하느라 전화를 이제야 받냐며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대뜸 화부터 내셔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지금 근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니 이 세상에 너만 일하냐면서 다들 요령 있게 일도 잘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꺼내놓는 말들은 하나같이 어이가 없었죠. 넌 어떻게 돼 내가 인사를 한번 안 오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전화까지 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상견례 날 잡기 전에 인사를 먼저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주원이가 언제가 괜찮냐고 묻길래 나는 네 얼굴이라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줄 알았다. 제가 전에 인사드렸었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저는 상견례 때 다시 뵈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너를 안 본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얼굴이 그때랑 똑같은지 살은 더 쪘는지 아닌지 그런 걸 체크해봐야 할 거 아니냐. 당연히 인사를 왔었어야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트집을 잡으시는 이유는 제가 얼굴이 그 사이에 변했을까 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람을 묘하게 살살 긁어대는데 정말이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제 외모가 변한 게 없긴 하지만 설령 좀 변했다고 한들 그걸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고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부분인지 의문도 들었고요. 이미 남친과 제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마음인데 거기서 제 외모 변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 어머님이 이상한 트집을 잡아대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재차 되물으시더군요. 왜 대답이 없냐면서 혹시 얼굴에 손이라도 된 거 아니냐는 무례한 말까지 하셨죠. 하지만 남친은 그런 어머님을 한두 번 더 말릴 뿐 더 이상 말을 못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곤란한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지 않는 남친에게 기분이 나빴어요. 본인 선에서 적당히 걸러줬으면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까지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계속 대답을 재촉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답했죠. 어머님, 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살도 더 찌지 않았고 얼굴도 그대로예요. 그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내가 우리 아들 말만 믿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으니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럼 한 가지 더 묻자. 월급도 그대로냐? 말해봐. 그때랑 지금이랑 월급도 그대로냐고 묻잖냐? 월급이요? 갑자기 월급은 왜요? 네가 다른 거 다 그대로라고 하니까 월급도 그대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제가 변한 거 없이 그대로라고 하자 어머님은 월급까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서 석연치 않음을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중요한 말들은 꼭 뒤에다 두는 버릇이 있잖아요? 외모며 몸매며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어머님이 가장 묻고 싶었던 건 월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잠시 생각을 고르고 월급도 그대로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냈다간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였죠. 어머님은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는지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로 제가 시댁에 찾아갔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당연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죠. 저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는데 굳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곧 상견례니 거기서 만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남친이 다음날 저한테 달려와서는 엄마의 무례한 발언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했어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의 말들을 저희 부모님한테 옮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상견례까지 앞둔 상황에서 어머님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을 만큼 저는 당시에 용기가 있지 못했죠. 그리고 결혼할 사람은 남친이니 그 사람만 제게 변함없이 잘해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어머님에 대해 궁금해서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인사하러 안 갔다고 어머님 화나셨어? 솔직히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그동안은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혼란스러워. 그날 내게 하신 말씀들 자기도 기억나지? 맞아. 엄마가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자식 결혼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잖아. 그럼 우리 결혼해서도 그런 말들은 좀 사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려. 솔직히 나 너무 기분 나빴거든. 월급까지 물어보실 줄은 몰라가지고. 그러게 내가 100번 생각해도 그 일은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화 풀어. 알았지? 남친은 제 심정을 100번 이해한다는 듯 굴었지만 저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어머님과의 사이는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채로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상견례 장소에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의 얼굴을 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어 계시더군요. 전과 달리 분위기도 바뀌고 무엇보다 인상이 굉장히 독하게 바뀌셨더라고요. 사람 얼굴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다른 분위기를 가질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서 보시는데 마치 그전에 저한테 취조하듯 얼굴이나 몸은 바뀐 게 없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이 쎄했어요. 전화통화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위압감이 이젠 어머님한테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님은 상견례 장소로 들어오시며 부모님께 가벼운 인사만 건넨 뒤 저희 부모님과 저를 쭉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저희 부모님도 어색하셔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 계셨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인사 대신 본인이 할 말을 꺼내놓으셨어요. 원래라면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하려고 했건만 그래도 몇 년간 애들이 연애한 기간이 있어 예의라도 지켜야 할 것 같아 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일찍이 애들을 결혼시키려고 했지만 제가 2번, 3번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파혼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 번 눈치를 줬는데 결국 상견례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아들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러 나왔어요. 파혼이라니요? 갑자기 파혼을 한다니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개나 소나 다 월에 500씩은 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250 버는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해서 월급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비슷한 급끼리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래서 파혼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어머님이 제게 넌지시 월급을 물어봤을 때 제가 250만 원 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월급이 그대로라고 했더니 제가 250 버는 며느리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바로 파혼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제야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를 먼저 보자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본인 아들 급이 올라갔으니 며느리 급도 그만큼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파혼을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은 딸내미 결혼시킬 생각으로 즐겁게 오셨던 거고요.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옆에 앉아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알만했어요. 어머님한테 휘둘려서 자기 의견이라곤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의지박약인 남친을요. 하지만 제가 어디 이대로 당할 수가 있나요?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어머님의 추악한 속내를 알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참고만 있을 순 없었죠. 어떻게든 반박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어머님을 쏘아봤는데 갑자기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친정아빠가 막 웃으시니까 어머님은 꽤 당황하신 눈치더라고요. 파혼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편 부모님이 웃고 계시는 요상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으니 그럴만하죠. 조상신이 도운 게 틀림없네. 안 그래 당신? 그러게 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도 해줬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 나와보니 좋은 꿈 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시는 거죠?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는 한 겁니까? 파혼하자는 거라고요. 우리 아들 그 집 사위로 못 보내겠다고요. 어머님은 뜻하지 않은 저희 부모님들의 반응에 황당하다는 얼굴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아니냐면서 쏘아붙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친정아빠가 그럴 리가 있냐면서 자기 청력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더욱 당황하셨죠. 그렇다면 이런 반응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 영문을 모르겠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혼 얘기에 심장이 두동강 나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그보다 먼저 부모님이 웃고 계시니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질 않았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엄마의 말을 듣자 왜 저희 부모님이 조상신이 도우셨다고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는 황당해하는 어머님을 앞에 두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 애가 월급 250 받는다고? 처음에는 그랬죠. 딸애가 다니는 회사가 중견기업이 맞긴 한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라 처음엔 미치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 우리의 지분이 많다는 소리는 못 들으셨나 봐요. 그게 무슨... 최근에는 상장까지 해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는 그냥 현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셨나 봐요. 월급도 500만 원 이상인데 그쪽 아드님은 400만 원 번다고 했나? 일을 어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딸이 더 많이 버네요. 아니, 그럼 나한테는 왜 월급이 똑같다고 한 거야? 난 그 말만 믿었지. 굳이 나한테
거짓말을 왜 했냐고. 어머님을 시험하고 싶어서요. 제가 처음 보았던 어머님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들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며느리 업신여기는 어머님이 진짜인지 가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회사 지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얼굴이 단번에 창백해지셨어요. 한 번에 생각 정리가 잘 되지 않으시는지 말을 더듬으시면서 매우 크게 당황을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겨우 꺼낸 말이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냐며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진작에 월급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다면 내가 파혼하자는 소리를 했겠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님은 두 손을 저으시면서 자기가 실언을 했다면서 재차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며 무식한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그런 어머님을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은 파혼 얘기는 그쪽에서 먼저 꺼냈으니 이제 자리를 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일어섰죠. 저희 부모님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아차 싶었던지 어머님이 후다닥 저희 엄마 옷자락을 잡으시면서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고 하시더군요. 아까 보여줬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비굴한 사람만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파혼을 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사돈, 내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앉아서 대화를 해봅시다. 제가 상견례같이 무거운 자리를 앞두고 나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이 결혼은 파혼을 하는 게 맞았는데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파혼하자는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생겼잖아.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어머님이 파혼하자는 소리 할 거라는 거 말이야. 그런데 뻔뻔스럽게 여기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왔니? 그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만 파혼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친은 결국 끝까지 어머님 탓으로 자신의 책임을 돌리더군요. 줏대도 없고 어머님 치마폭에 둘러싸여 본인 의견은 하나도 내지 못하는 남자는 더 이상 제게 매력이 없었어요. 사실 남친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힘들어하는 모습을 비추는데 그때도 공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남들보다 처우 괜찮다는 회사였는데도 남친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힘들어하더군요. 절에서 어떻게 회사를 다녔나 싶을 정도로 많이 흔들리고 긴장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남자와 서로 의지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약간의 의문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 제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졌죠. 이 남자와의 미래는 그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는 어머님의 손을 살짝 쳐내면서 앞으로 더 이상 볼 일 만들지 마시라고 한마디 쏘고는 그대로 상견례장을 빠져나갔어요. 어머님은 유유히 사라진 저희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다가 몸을 획 돌려 저를 보시고는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셨죠. 저는 망연자실 서 있는 어머님을 향해서 허리를 살짝 숙여 웃으면서 말했죠. 용서 빌 필요 없으세요, 어머님. 월 500 이상 버는 며느리 새로 찾으면 되시죠, 뭐. 상견례 자리 만들기 전에 찾아뵐 걸 그랬네요. 미리 갔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자리를 안 만들어도 됐을 텐데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다신 그딴 소리 하지 않으마. 예전에 우리 잘 지냈잖아.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될까? 저도 어머님이 예전 그대로이신 줄 알았어요. 지금 잠시 예민하신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이 먼저 파혼 얘기 꺼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쪽에선 감사드릴 얘기죠. 저도 부담 없이 이 결혼 접을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얘야, 안 된다. 제가 할 말을 끝내고 문을 열고 나오자 뒤에서 어머님이 저를 애타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와 걷는데 기분까지 상쾌해지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것을 괜히 그동안 찝찝함만 안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 몇 발자국 걷는데 남친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저를 붙잡더군요. 미간이 확 찌푸려진 저는 뒤를 돌아 남친을 바라봤어요. 남친은 두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꾸물대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본인은 엄마 말 듣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한 죄밖에 없대요. 파혼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자기는 파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파혼하라고 엄청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고요. 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찌질한 남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보이더군요. 도대체 저는 이 남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몇 년간 이 사람 하나만 보고 살았던 걸까 스스로 후회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평생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살아. 도대체 대학 시절 주관 뚜렷했던 남자는 어디로 갔어? 나는 독립성 있던 네 모습이 좋아서 만난 거였지. 이게 네 실체라면 애초에 내 쪽에서 거절이야. 그게 내 본 모습 맞아.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바로 나라고. 그냥 이번 일은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나 엄마가 파혼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그럼 이 자리 나오기 전에 그 방법을 생각했었어야지. 더 이상 나 붙잡지 마. 나 너에 대한 기억은 좋은 쪽으로 남기고 싶은데 지금 그마저도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 막심이야. 근데 진짜 내 생각은 아니었어. 제발 믿어줘. 남친은 계속해서 제게 용서를 빌었고 저는 그런 남친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억을 최악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니 놔달라는 제 말에 결국 남친은 저를 놓아주더군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남친을 뒤로 하고 저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결혼식장까지 들어가지 않고 파혼하게 된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는지 몰라요. 이렇게나마 실체를 알고 파혼하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었죠. 그렇게 파혼을 한 후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죠. 연애를 하고 헤어지는 것도 많이 힘든데 파혼을 겪고 나니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파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에 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현관 앞에 서 계신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식사 비용을 아빠가 계산하셨거든요. 아빠는 그날 우리 딸 인생을 구한 날이라며 본인이 금액은 지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도 그 비용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을 안 하셨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알고 그 돈을 갚아야겠다면서 그걸 핑계로 친정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남친과 함께 말이죠. 남친은 어머님 뒤에 쭈뼛거리며 서 있다가 얼굴을 내밀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어머님이 가방에서 꺼낸 돈 봉투를 내미시기에 돈 봉투는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날의 비용은 어머님이 지불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리를 파토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사진에는 남친이 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다른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을 본 어머님의 눈이 커다래지셨고 바로 남친을 쳐다보시더군요.
남친 또한 사진을 확인하고는 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동안 저랑 결혼 이야기 오가는 와중에도 아드님 선자리 열심히 보내셨더군요. 결혼식을 앞두고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어디 있나 했더니 제가 그 겪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그거는 말이지. 그냥 괜찮은 여자 있다고 주위에서 하도 한 번만 만나봐달라 사정을 하기에 내가 싫다는 애 억지로 내보낸 거야. 다른 건 없었어.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저만 바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파혼 후에 지인이 사진을 보내줘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진작에 내가 뒤통수 맞았다는 것을요. 오해야. 이 여자랑 이날 만나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진 거야. 진짜야. 남친은 사진을 보더니 변명하기 바쁘더군요. 엄마가 만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본 것뿐이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대로 헤어졌다. 그 뒤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고요. 하지만 겨우 사진 한 장으로 제가 모든 걸 확신할 리는 없었죠. 저는 남친에게 제가 들은 것만 5번이 넘는다. 한 번 보고 안 본 사이면 그 5번 다 다른 여자였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이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은 맞지 않냐 했더니 남친이 그건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 없었다며 오로지 저뿐이었다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남친의 뺨을 올려버렸어요. 커다란 소리와 함께 남친의 얼굴이 돌아가자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원래라면 진작에 뺨을 날려줬어야 했는데 지금껏 참아준 것도 모르고 말이죠. 남친은 자기 뺨을 붙잡았고 저는 그런 남친을 향해서 한마디 했죠. 그래서 다른 여자들하고 내 월급 비교해가면서 저울질했냐고. 네 헛소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서 말이죠. 제가 전곡을 찌르자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저희 엄마가 소금을 뿌렸고요. 결국 소금으로 대차게 얻어맞은 그들은 그 길로 쫓겨났죠. 저는 그 후로 남친의 번호와 어머님의 번호는 바로 차단을 했고요. 남친과 파혼 후에 지인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한다는 말이 남친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고 난 뒤에 어머님이 선자리를 엄청 만들고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저한테 결혼을 하자 하고 또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거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파혼 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친은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수 있었어요. 몇 달 뒤에 들은 얘긴데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남친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지금은 구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해고 통보도 쉬웠던 거죠. 그런 남자와 결혼했다간 제 인생이 고달파졌을 거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연애할 생각은 딱히 없고 일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 모습을 가꾸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속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늘 누군가를 만날 땐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 내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한 케이스였는데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종종 마주쳐서 안면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처럼 감기가 낫지 않아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절 본 남편이 도라지 차를 보온병에 담아와 제게 매일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기가 다 낫고 그에게 밥을 한번 사겠다고 했는데 그날 남편이 작정을 했는지 온갖 달콤한 말로 저를 홀리더군요. 덕분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남편과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더군요. 제 연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어차피 결혼하면 남자는 다 변하기 마련이라면서 수군거리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자상한 면에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귀긴 했지만 남편과의 결혼은 좀 꺼려지긴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남편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서 남편을 홀로 키웠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외동에다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니 나중에 제가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인지 친정에서는 반대를 하셨죠. 아무래도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네가 좋다고 하니 뭐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내가 홀어머니라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혼해서 괜히 고생할까 봐 그런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잖니. 그러지 말고 엄마가 한번 만나봐. 그럼 마음이 바뀔 거야.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래, 당신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그거 고정관념이라니까. 만나보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땐 어떡할 건데? 얼굴까지 봐놓고서 결혼 반대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내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애초에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일단 다음 주에 데려올 테니까 엄마가 직접 보고 판단해. 그때 반대해도 늦지 않잖아. 누구보다 엄마의 반대가 막강했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소개시켰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더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되실 분의 편지였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들은 어머님이 장문의 긴 편지를 저희 부모님들이라고 하면서 써서 남편 손에 쥐어준 모양이더라고요. 편지 내용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그 편지를 읽고 매우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되셨죠.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한테 매우 잘했어요. 아들 같은 사위, 그게 바로 남편 같은 사람이었죠. 저희 아빠는 술을 매우 좋아하시는 애주가였는데 그걸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종종 술을 담궈서 아빠한테 가져다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남편의 의도였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당신 또 술 담궈? 설마 아빠한테 또 술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번엔 또 무슨 술을 갖다 드리려고? 아, 장인어른 내가 담근 술 좋아하시잖아. 지난번엔 인삼주 담궈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오미자 술을 담궈볼까 해서. 요즘에 오미자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 그만해. 내가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 당신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술 담궈서 찾아갔잖아. 더덕주 담궈서 갔을 때는 우리 집 도배 새로 싹 해주셨고 지난번에 인삼주 담궈드리니까 차를 뽑아주셨잖아. 왜 그래? 그럼 설마 내가 일부러 술 담궈서 장인어른 갖다 드리기라도 한단 거야? 내가 쓸데없이 그런 짓을 왜 해? 장인어른이 그냥 나 예뻐서 해주신 건데 내가 무슨 부탁을 하기라도 한 줄 알아? 했지. 술 따라 드리면서 차가 너무 낡아서 자꾸 시동이 꺼진다. 남들은 죄다 새 차 끌고 다니는데 늘 중고차만 타고 다녔더니 폼이 안 난다 등등.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그건 그냥 술 마시면서 의뢰하는 얘기지. 그게 차 뽑아달란 소리였겠어? 아니 왜 나한테 난리야. 아버님이 좋아서 해주시는 건데. 그래. 당신 말대로 아빠는 좋아서 해주시는 거겠지만 난 싫어. 괜히 아빠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거 담궈서 갖다 주지 마. 알았어? 처음에야 남편의 행동에 딱히 의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아빠가 애주가시니까 직접 담근 술을 갖다 주나 보다 하고 좋아했죠.
저한테도 연애하기 전에 목 아프다고 청을 타서 갖다 준 적이 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다정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꼭 술을 갖다 드린 다음에 보상이 뒤따르니까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분명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빠만 그저 사위가 담궈주는 술이 좋아서 허허거리면서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술을 갖다 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투덜거리더군요. 자기는 어떤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아빠한테는 술 그만 가져다 드리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술자리를 좋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지각을 밥 먹듯이 하더군요. 회사 내에서 남편은 눈엣 가시가 되었고 제가 조심 좀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어요. 그 시기가 제가 아이를 낳고 막 육아휴직에 들어갈 즈음이라 저는 더 신경이 쓰였죠. 아이를 낳으면서 책임감이 더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빠가 되기 전이나 후나 하나도 바뀐 게 없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이번 달에만 지각을 6번이나 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러다가 정리해고 대상자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회사 생활 좀 성실히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당신 일주일에 3번씩 술 마시잖아. 그것만 줄여도 가능했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뭘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전부터 술집 차리고 싶어 했잖아. 뭐? 술집? 술집 차리는 건 뭐 쉬운 줄 알아? 장사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술집 차려서는 자기가 있는 술 다 마시려고 그래? 괜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붙어있을 생각을 해야지. 이미 정리해고 명단까지 올라간 마당에 지금 와 열심히 하면 뭐래? 어차피 지금 회사 사람들 다 나 그만두는 줄 알고 뒤에서 수군거린다고. 이 상황에서 내가 회사에 충성하면 누가 알아나 줄 것 같아? 그냥 퇴직금 받으면 그걸로 내 가게 차려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제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술집을 차린다고 했어요. 이미 남편의 고집이 막강한 상태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죠.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남편 고집이 쇠심줄 같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 술집을 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남편이니 잘 될 리가 있나요?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꽉 찰 거라고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술집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늘 다정하고 자신보다는 저를 우선시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짜증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졌어요. 술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제가 출근할 때 들어와 자고 제가 퇴근하면 출근을 하는 식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대화도 뚝 끊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죠. 이런저런 평범한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그러더군요. 왜 예전에 박서방이 더덕주 가져온 적 있잖니. 한참 술 담궈서 우리 집에 갖다 주고 했잖아. 요즘에는 통 술을 안 가져와서 살겠다 싶었는데 어제 박서방이 더덕주를 또 담고 왔지 뭐냐? 뭐? 나한테는 그런 소리 없더니 아빠한테 갔었어? 게다가 또 술을 들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 너희 아빠랑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건지 둘이서 뭐라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병을 비워오라고 하더구나. 다 마시지도 않은 병을 비운 게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덜 먹은 더덕주를 비우고 새 더덕주를 채워 넣었단 소리야? 내가 그렇게 술 담궈서 가져가지 말라고 난리를 쳤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가만히 좀 알아봐라.
네 아빠는 어째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해서 말이야. 너도 알잖아. 네 아빠가 박서방과 관련된 일이면 우리한테 입도 뻥끗 안 하는 거.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러니까 더 알아봐야지.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알아보고 알려줄게. 엄마의 전화를 받은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 사업이 요즘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 분명 무슨 수를 쓴 게 틀림없다고 말이죠. 아빠 딴에는 괜히 얘기해봤자 엄마한테 잔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 입을 다문 게 확실했고요. 뭔가 일이 생기면 바로 술부터 담궈서 들고 가는 남편이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하겠죠?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가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붙잡고 따졌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 어제 우리 집에 갔었어? 게다가 아빠한테 또 더덕주 선물해드렸다며? 그래, 갔어. 설마 장모님이 말했어? 아휴,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새 말씀드리다니. 진짜 그러고 보면 장모님도 비밀이란 게 없어. 장인어른 같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을 텐데 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얼른 말해봐. 아빠한테 뭐 받았어? 술 담궈주고 이번엔 뭘 받았냐고? 받긴 뭘 받아. 너 아직도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선의의 마음으로 술 갖다 드린 거지 뭘 받으려고 그랬겠냐고.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마. 당신이 아무 의도 없이 술을 가져갔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바쁠 때는 우리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안 드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받은 게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하지만 늘 술을 담궈 갈 때마다 뭔가를 받아오곤 했던 남편인지라 저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죠. 제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따져묻자 남편은 결백하다고 화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을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괜한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게 통장을 펼쳐서 내역까지 전부 오픈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건네준 통장을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통장 계좌 내역에 돈을 주고받은 흔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죠. 봐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뭘 받았다고 그래? 그냥 아버님이랑 요즘 힘든 얘기 좀 하려고 갔다 온 것뿐이야. 내가 무슨 술만 들이면 돈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 괜한 오해해서 미안해. 나는 당신이 그동안 무슨 의도가 있어서 아빠한테 찾아간 줄 알았지. 이번엔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하네. 당신 무조건 나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 그거 고쳐야 돼. 완전 나쁜 버릇이야. 알아?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지? 그렇지? 아빠한테 괜한 소리 한 거 아니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당신이랑 나랑 부부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자. 알았어? 남편 얘기를 들으니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돈을 주고받은 내역도 없고 아빠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남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아무 증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일단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 여전히 찝찝함은 남았어요. 그런데 몇 주 뒤 친정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 목소리가 역시나 좋지 않더군요. 엄마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요 근래 주말마다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와서 이상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어디 간다고 하지도 않고 주말도 식당 때문에 바쁘다면서 나갔거든요. 게다가 친정집에 남편이 올 때마다 술을 가져와서 지금 인삼주가 집에 5병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싶어서 남편이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 찾아갔다면서? 게다가 갈 때마다 인삼주 담궈서 갔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갈 거면 얘기를 하고 갔어야지. 왜 또 그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자주 갔어. 일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 잘 받아주는 장인어른하고 술 한잔 하고 싶었어. 술 적당히 갖다 드려. 당신 우리 아빠도 잘못되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아버님 돌아가신 거 술 때문인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왜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아빠 술 줄이라 했는데 당신까지 계속 이러면 어떡해? 그만 마시게 해드려. 내가 그렇게 담궈가도 아버님 한 잔씩밖에 안 드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무슨 해 끼치는 괴물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사람 기분 상하게. 우리 아빠 걱정하는 건데 당신 기분 상할 게 뭐가 있어? 아무튼 앞으로는 그렇게 자주 찾아가지 마. 아빠도 주말엔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지. 당신이 매주 찾아가니까 쉬지도 못하시잖아. 네가 장인어른 기분을 알기나 해?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됐다. 앞으로 안 갈 테니까 그리 알아. 남들은 처가댁에 잘 못한다고 불만이 많더니 너는 잘해줘도 이 난리냐? 그래, 앞으론 나도 안 해. 남편은 자제해달라는 제 말에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이전 같으면 같은 말에 농담처럼 웃고 넘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뭔가 수상함을 느꼈죠. 아무리 저희 아빠와 술 한잔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주말 내내 찾아가는 건 역시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무슨 증거는 없었으니 계속 남편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죠. 이번엔 제가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시댁을 찾아갔거든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찹쌀떡이라서 동네에서 찹쌀떡 맛있게 한다는 떡집을 가서 한 판을 사들고 시댁으로 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거실로 들어서면서 어머님한테 가져온 찹쌀떡을 드리는데 이게 웬일? 거실이 휑하니 뭐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거실이 왜 이렇게 휑해요? 이 박스들은 다 뭐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참, 너한테는 말 못했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걱정했다. 나 지금 이사 준비 중이야. 곧 이사 갈 예정이라서 집이 이렇게 엉망이다. 이사라뇨? 어머님, 그동안 이사 간다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사를 가세요? 전 전혀 몰랐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시는 건데요? 에휴, 말하자면 기니까 천천히 앉아서 얘기하자.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시는 거냐고 전혀 몰랐다고 하자 어머님 표정이 미묘하게 쓸쓸해지시더군요. 뭔가 얘기하기 힘든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제가 드린 찹쌀떡을 내려다보면서 이거면 되겠다 하며 부엌으로 가셔서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의자에 앉으시더군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제가 쪼르르 가서 접시에 찹쌀떡을 담아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이 술잔에 술을 따라 한 번에 들이키시고는 탁 하고 내려놓으시더군요. 분위기상 분명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묻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소주병이 반쯤 비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머님이 입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는 하지만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 안 그러냐? 무슨 일인데요? 설마 그이 얘기예요? 그럼 저도 알아야죠. 괜찮으니까 다 말씀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만은 내가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그놈이 그래도 나쁜 짓은 안 저질렀으니까 너랑 결혼하면서 알콩달콩 잘 사는 줄만 알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힘들다고 하면서 날 찾아왔더구나. 그이가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던데 어머님한테 힘들다고 찾아왔어요? 그래. 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얼굴 비출 때도 그놈은 뭐가 그리 바쁜지 얼굴도 안 비추더니 힘드니까 날 찾아오더라.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지. 물론 사업이 잘 되기만 하겠냐. 요즘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이라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본다 하길래 이 집 팔아서 돈을 해줬다. 뭐라고요? 어머님은 그럼 어쩌시게요? 저한텐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전혀 몰랐어요. 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앓고 있었지. 지금 딸한테도 말 못하고 쫓기듯 이사가는 기분이다. 나중에 딸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큰일이야. 어머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넘겨줬다고 하시며 이사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저한테는 절대 알리려 하지 않고 비밀로 하려고 했다는 게 괘씸하기도 했고요. 남편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게가 힘들다고는 얘기했었으니까요.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분명 술을 담궈서 아빠한테 가져간 것도 이 일과 연관된 것 같은 여자의 촉이 강하게 왔어요. 어머님은 이사를 가신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사를 가셨는데도 남편은 시댁을 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넌지시 시댁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펄쩍 뛰면서 요즘 엄마가 주말마다 동네 아줌마들이랑 놀러 다니시느라 바쁘다며 나중에 찾아뵙자고 은근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화내면서 2주 정도 친정에 발길을 끊었던 남편이 다시 친정에 가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친정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댁 얘기를 꺼냈죠. 아빠, 혹시 알고 있었어? 남편이 어머님한테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렸다는데 그 때문에 어머님은 지금 집도 팔아넘기시고 원룸에 사신다고 하셨거든.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넌 그걸 어떻게 아냐? 박서방이 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던데. 그렇지 않아도 박서방이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울다 갔다. 내가 박서방만 보면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이 아빠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 하고 있는 사업이 사정이 어려워서 사돈 사시는 집을 팔았다고 하더만. 그래서 내가 힘들겠다고 위로해주고 그랬지 뭐. 거짓말하지 마. 거기서 끝이 아니지? 나도 아빠 믿고 싶은데 술을 못 믿어. 그러니까 아빠 통장 좀 봐야겠어. 아빠 통장 어딨어? 지금 당장 갖고 와봐. 어허, 얘가 왜 이래? 아빠 통장은 왜? 날 못 믿는 거야?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아빠는 마지못해 얘기한다는 식으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하지만 그건 저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 별다를 게 없었어요. 다만 그 얘기를 꺼내는 아빠가 자꾸 제 눈치를 살피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아빠 통장을 좀 보자고 말했죠. 당연히 아빠는 싫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들더군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게 보여서 전 어떻게든 봐야겠다고 했죠. 남편 통장에는 아무 내역이 없지만 이렇게까지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아빠를 보니 분명 뭔가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빠와 신랑이 하는 걸 본 엄마가 장롱에서 아빠 통장을 찾아서 제게 전해줬어요. 저는 건네받은 통장을 펼쳐보고 입을 벌렸어요. 3천만 원씩 2번, 4천만 원 1번. 전부 다 은행에서 현찰로 인출을 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모두 합하면 1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아빠, 솔직하게 말해. 이 돈 전부 그 사람 준 거야? 박서방 힘들다고 하면서 술 담궈 올 때마다 이 돈 준 거지? 그렇지? 너한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절대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박서방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 모습 보는 나도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 게다가 네 남편인데 둘이 잘 살려면 어떻게든 도움 주고 싶었어. 그렇다고 아무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전부 준 거야? 당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적어도 물어는 봤었어야지. 하여간 내가 못 살아. 아무래도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상하다 했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빠는 누구 아빠야? 내 아빠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사실을 숨기면 어떡해? 적어도 엄마랑 나하고 상의는 했어야 하잖아. 게다가 계좌로 넘겨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현찰로 주면 어떡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는 박서방이 괜히 계좌로 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사업하는데 걸림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곧 갚을 거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준 거지. 근데 왜 박서방이 못 갚겠다냐? 도저히 안 되겠어. 집에 가서 따져야겠다고. 어떻게 어머님 집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서 아빠한테 1억이나 빌려갈 수 있어? 아빠는 그러지 말라고 극구 저를 말렸지만 저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도 하고 있는 가게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일 다니면서 신경 안 쓴다고 남편은 제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남편과 같이 일하는 직원을 통해서 한 달 매출 정도는 꿰고 있는 상태였어요. 곧 문을 닫아도 시원찮을 가게에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로 썼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문을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애 겨우 재웠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들어와?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시터가 일 생겼다고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일하다 말고 쫓아왔잖아. 친정에 갔다 왔어. 아, 그래? 갑자기 친정에는 왜? 간다는 말도 없었잖아. 장인어른 별말 없으시지? 지난번에 담궈드린 술은 거의 다 드셨나 모르겠네. 왜? 우리 아빠한테 뭐 신세라도 졌어? 내 눈치 보는 거 보니까 둘 사이에 뭐가 있긴 있었나 봐. 나랑 엄마 모르는 일 말이지. 아, 왜 또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그런 일 하나도 없다니까?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늦게 들어왔으면 씻고 잠이나 자. 나는 너 왔으니까 가게 나가볼게. 직원들이 나 없으면 가게 안 돌아간다고 난리다 난리. 가긴 어딜 가. 우리 할 얘기 있지 않아? 여기 앉아. 난 당신이랑 오늘 꼭 결판을 내야겠으니까. 제가 친정에 다녀왔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별말 없었냐며 묻는 얼굴이 가증스러웠어요. 저는 저를 피해 달아나려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제가 저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제가 뭔가 알아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혹시 아버님한테 무슨 얘기라도 들었냐고 묻더군요. 제가 기가 차서 가만히 보고 있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그제야 묻지도 않은 말들을 술술 털어놨어요. 진작에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 다 알고 온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말할게. 요즘 가게 사정 안 좋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괜히 그런 얘기 당신한테 해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근데 그게 왜? 힘들면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당신은 그 돈이 그렇게 쉽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야. 알아? 게다가 그 돈을 전부 현찰로 달라 했더라. 계좌이체하면 무슨 일이라도 나니? 아, 진짜 고작 1억 가지고 왜 이래? 그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야? 장인어른 어차피 현찰 많이 갖고 계시잖아. 그리고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하셨다고.
근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난리야? 어이가 없네. 당장 그 돈 갚아. 우리 아빠가 현찰을 얼마를 갖고 있든 간에 네가 멋대로 빌려간 그 돈 다시 돌려받아야겠으니까 당장 갚으라고. 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사업상 필요해서 받아온 돈이라고. 근데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갚아? 그리고 막말로 내가 빌렸다는 증거라도 있어? 뭐라고? 기가 막혀. 지금 너 뭐라고 했니? 증거가 있냐고? 아빠가 받고 내가 확인했고 당신이 가져갔어. 그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만 있지 그 돈이 나한테로 왔단 증거는 없잖아. 증거도 없는데 뭘 갚아? 그리고 가족끼리 급할 때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갚으라 마라 사사건건 시비야? 아버님이 나 주고 싶어서 돈 준 거잖아. 근데 당신이 뭔데 그걸 갚으라 말아야? 남편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놓고서도 고작 1억 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오는데 가만히 뒀다간 저희 집 기둥뿌리를 뽑을 것 같더군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기를 관두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 옆에 눕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러다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눈물을 닦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인터넷에 찾아보니 현찰로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차용증이라도 써놨으면 모를 일이지만 친정아빠는 차용증도 쓰지 않았으니 더더욱 불가능할 거라는 말에 절망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못 갚는다를 시전했고 저는 속에서 천불이 끓었죠. 제가 이혼을 한다 한들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한 저는 이번에도 시댁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찹쌀떡을 사고 복분자를 들고 갔죠. 원룸으로 집을 옮기신 어머님은 답답하고 외로워 보이시더군요. 어머님, 이사하고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찹쌀떡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너라도 와주니 그래도 한결 낫구나. 이놈은 엄마가 이사를 했다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추고 말이야. 도대체 뭐하고 산다니? 가게 일은 잘 풀리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나저나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돈 빌려주실 때 차용증 쓰셨어요? 차용증? 그런 걸 쓸 리가 있나?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을 쓰겠어? 난 차용증 생각도 못했지만 말을 꺼냈어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구만. 그이가 저희 친정에 가서 이번에 어머님 이사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1억을 전액 현찰로 빌려갔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제가 갚으라고 했더니 증거가 없지 않냐며 안 갚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똑같이 당하신 것 같아요. 뭐? 아니 무슨 그딴 도둑놈이 다 있냐? 나한테 그놈이 뭐라고 구슬렸는지 아냐? 그 집 팔고 잠깐만 여기 살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겠다고 떵떵거렸다. 그런데 돈을 안 갚아? 안타깝지만 어머님, 그냥 집 한 채 아들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이가 저한테 돈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냐며 희죽거리는데 그 얼굴 보시면 어머님도 할 말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진실을 알리자 어머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군요. 아들이 힘들다고는 했지만 어머님이 순순히 집을 팔고 여기까지 이사 나온 까닭은 남편의 허세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믿으셨던 거겠죠. 어머님은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시더니 제가 사온 복분자를 한 잔 들이키고는 가슴을 치셨어요. 그래도 쉽게 화가 가라앉지 못하신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 주려고 어머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드렸어요. 한참 만에야 겨우 화를 가라앉힌 어머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갖고 나오시더군요. 난 아들 잘못 낳은 죄라고 치자. 하지만 사돈에게는 그럴 수야 없지.
어떤 장인이 사위 쓰라고 1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내주겠어. 내가 차용증 써주마. 그 1억 내가 빌린 걸로 하자. 내 아들 놈은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야 감사한데 이 일로 곤란해지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 일인데 내가 곤란해질 거야 뭐가 있냐.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다. 이거 받아라.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써주시며 남편에 대해 일을 가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한시름 마음을 놓았죠. 어머님이 분명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차용증까지 써주실 거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집을 팔기로 한 계획을 취소시키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댁집이 안 팔렸던 거였더라고요. 집이 생각보다 팔리지 않자 초조해진 남편이 친정에다가 손을 빌린 것 같다는 결론이 났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양가에 모두 손을 빌린 건 아니어서 말이죠. 어머님이 이사를 취소하시며 다시 본집으로 복귀하신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남편 머릿속으로는 이미 어머님 돈도 어디다 쓸지 다 계획을 잡아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쫓아와 화를 내더군요. 지금 네가 저지른 일이 뭔지나 알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전부 망했다고. 너 제정신이야? 남편 사업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냔 말이야. 엄마 집 팔기로 한 거 왜 취소시켰어? 왜냐고? 어머님한테 혼나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애초에 당신이 우리 집에서 돈 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뭘 했어? 증거 있냐고 하면서 입 씻었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야 있어? 그래서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하고 차용증까지 받아 챙겼다는 거야? 너 진짜 생각보다 무서운 애였네. 누구든 궁지에 물리면 뭐라도 하는 법이야. 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어떻게든 방법을 구상해봐야지. 야, 그깟 1억 갚으면 되잖아. 내가 성공하면 그 돈이 돈이나 되는 줄 알아? 겨우 1억 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남편이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간 깐죽거리긴 했어도 늘 다정한 모습만 보여줬던 남편이었는데 친정돈 1억을 빌렸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더군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저를 무슨 벌레 보듯이 보는 시선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게 남편의 본 모습이구나 하고요. 남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저한테 마구 화를 내더니 더는 통하지 않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하더군요. 다정했던 남편의 이면엔 저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안 거죠. 저는 더는 참지 않으려고 경찰을 부르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막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였죠.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경비실에서 올라온 줄 알고 후다닥 달려가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문 밖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남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실을 보셨죠. 그러더니 남편에게로 걸어가 남편 뒤통수를 3개 후려쳤어요. 머리를 3개 한 대 얻어맞은 남편은 그제야 모든 행동을 멈추었죠. 너 이놈! 내가 남편 없이 너 혼자 키우면서 제대로 키우려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갚아? 내가 언제 이딴 식으로 네 멋대로 굴라고 했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엄마, 지금 나 때렸어?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서 오냐오냐 할 땐 언제고 지금 날 때려?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알기나 해? 그래, 때렸다. 네가 이렇게 집안 어른 뒤통수를 치고 다닌다면 이건 너를 잘못 키운 내 탓이지. 어디 생각 없이 엄한 데다 화풀이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그냥 얌전히 내내하게 생겼냐고. 얘 때문에 내 사업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무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었으면 내가 엄마 집도 더 좋은 데로 이사가게 해주고 장인어른한테도 돈 갚으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마. 그 말을 누가 믿어? 증거가 없다면서 돈도 안 갚으려고 한 건 당신이잖아.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해? 이제 보니까 이게 다 너 때문이네. 네가 우리 엄마랑 장인어른 전부 다 조종해서 나한테 등 돌리게 한 거네. 그렇지? 넌 그 입 다물어. 앞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그 입을 꼬매버릴 테니까. 그리고 사돈한테 빌렸다는 돈은 내가 갚으마. 남편은 어머님이 등장하셨는데도 반성은커녕 제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느라 바빴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비굴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저는 충격이 만만찮았죠. 제가 뭐라고 하자 어머님은 제 앞에 나서서 저를 막으시면서 남편을 입 다물게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저희 친정아빠한테 1억 원을 입금하셨어요. 어머님이 뭘 하시는지 몰랐던 남편은 실체를 깨닫고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더군요. 엄마, 설마 지금 장인어른한테 돈 갚은 거야? 1억 입금한 거냐고! 엄마 미쳤어? 도대체 왜 이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잖아. 빌린 돈이 있으면 갚는 게 정상이지. 아무래도 내가 널 잘못 키웠나 보다. 그렇게 사람 되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실패한 게지.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번에도 이런 사고를 치면 난 다신 널 감싸줄 수 없어. 엄마, 나 그 돈 그냥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솔직히 그동안 장인어른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술 담궈가면서 얼마나 비위를 맞춰드렸는지 알기나 해? 그래도 나 잘한다는 얘긴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자기 딸 힘들까만 걱정하더라.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빠 욕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비위를 맞췄다고 그래? 그럼 안 하게 생겼냐? 이 마닥에 내가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장인어른도 완전 꽉 막히고 답답한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라곤 요만큼도 없을 수가 있어? 어차피 통장에서 쓰지도 않고 썩혀있는 돈 내가 융통시켜서 더 벌어준다고 한 거잖아. 그게 잘못됐어? 남편이 궁지에 몰리자 저희 친정아빠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동안 친정아빠가 남편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1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는데 어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친정아빠라고 남편이 무조건 좋아서 올 때마다 잘 대해줬겠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니까 그동안 모든 걸 참고 견뎌온 것도 모르고 남편은 정말 뻔뻔했어요. 진짜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에 기분 나쁜 벌레가 득실거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구역질이 치밀었죠. 그동안은 그래도 애아빠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 얼굴을 똑똑히 보고 말했어요. 할 말은 다 한 거니?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자. 난 이번 일로 당신에게 아주 많이 실망했어. 아니, 실망한 걸 넘어서서 당신을 싫어하게 됐어.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뭐? 이혼? 너 지금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네 멋대로 생각해.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너랑 이혼할 거니까.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끈 떨어졌다 생각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너 이놈, 제발 좀 그만해라.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못 들고 있겠다. 당장 미안하다고 하지 못해?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님이 남편의 등을 때리면서 뭐라고 화를 내자 그제야 남편이 잠시 쭈그러들더군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본인이 아들 잘못 키운 탓이니 저를 욕하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이 든든히 제 편에 서주시자 남편은 저보고 네가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이렇게 나오냐고 하면서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심히 지나쳐서 캐리어에 제 물건들을 담아서 집을 나왔죠.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법적 공방이 길어지진 않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게 됨으로써 잘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아이와 함께 따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은 간간히 뵙고 있고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 돈을 찾아주신 게 어머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남편은 결국 가게 정리하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양육비는 끊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우리 아들 요즘은 정신 차린 모양이다. 너랑 이혼하고 나서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던지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니 요즘은 성실하게 배달일 나가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어.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고생 많으시겠어요. 내 아들 내가 책임져야지 어쩌겠니. 그래서 말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다시 합치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애 아빠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다신 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해요. 아휴, 그래. 내가 주책이야.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이라도 가끔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다신 그 말 꺼내지 않으마. 이혼 후에도 어머니는 저희가 재결합하시기를 바라시는지 본인 아들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잘 지낸다는 얘기를 몇 번이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저 미안하단 말씀만 하셨어요. 전 남편이 아무리 정신을 차렸다고 해도 재결합은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잘해주셨기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는 정도는 하려고 해요. 남편은 본인이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뒤로도 면접 교섭일이 되면 어떻게든 저와 재결합하려고 수를 쓰더군요.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제 이혼으로 인해 술 좋아하시던 저희 아빠는 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던 죄책감에 이젠 술을 끊으셨고요. 앞으로는 아이와 저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길고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에 평안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해요.